제가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아마 언론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 딱 자기가 눈을 보니까 얘는 믿을 애가 아니더래요. 누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을 딱 보니까 눈을 보니까 얘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커튼콜 번외편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휴가 간 황 선배 대신에 오늘 임시반장을 맡게 된 김형민입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처음이니까 오늘 좀 터줏대감인 오늘 김철근 총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랑 처음이시죠? 네.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오늘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황영신 못 돌아올 것 같다 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목소리가 훨씬 나아. 어리버리하지도 않고. 아무튼 오늘 저희 처음이니까 오늘 우리 두 분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이슈가 좀 많았어요. 이슈가 많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토크 콘서트도 했고 이준석 대표의 검찰 조사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말 중에 화제가 됐던 게 노골적으로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건 나는 처음 본다. 이 멘트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이게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좀 지칭한 거라고 좀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 장동혁 그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 그 TV조선 강적들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하면 그건 공당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승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하셨네요. 네. 그때는 대승적이고 지금 뭐 소승적이에요? 좀 날카로운 말 뒤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잘못을 바로 잡을 줄 아는 것은 용기. 그다음에 이제 마치 이게 제가 듣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위에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아우르는 약간 이런 느낌까지 좀 받았어요. 장동혁 대표랑 이게 한동훈 대표가 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화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이미 한동훈 전 대표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대권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한동훈을 제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정혁이도 지금 이미 다 지나고 끝난 일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그럼 결국은 그 다음에는 한동훈이거든. 1월, 2월 자꾸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당내 설왕설래가 하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거든. 장 대표 입장에서는. 예. 네. 어제 그제 또 한동훈 대표가 대거 사람들 모아갖고 토크 콘서트 하고 막 쇠몰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당내 자기가 지금 위축되는 상황이거든. 이걸 좀 벗어보려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위기에 사실은 눈치껏 갖고 그냥 확 베겠다 하고 동원해서 베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2년 맞아봤고 이준석도 6개월 맞아봤고 결국은 쫓겨났잖아.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이 먼저 당원권 정지 2년 받고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징계할 때 그 어게인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종혁 2년이니까 한동훈 뭐 6개월 해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아마 한동훈 징계하면 장동혁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원 게시판 이른바 단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 뭐 상상과 추측으로 여러 가지 그 논평들을 내놓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발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걸 적당히 그 얼버무리고 뭐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 요새 이제 당내 분위기 제가 이제 귀동냥한 거는 이래요. 장동혁과 2호선이 일면식도 없다. 뭐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적임자라 생각해서 그냥 임명을 했을 뿐이지 2호선에게 뭔가를 주문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런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의원들도 있고 당직자들도 있고. 이 2호선이 미친 망아지 그냥 날뛰듯이 막 이러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이런 하소연을 한대요. 아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네네. 그런 하소연을 한다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 이상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나경원 의원 보고 며칠 전 그 채널A 인터뷰에서요.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자 이런 그 기조였는데 사실관계는 밝히되 징계는 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마치 뭐 많은 분들의 그 우려와 걱정, 당의 화합을 원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당 대표가 마치 수용해서 한동훈이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마치 이거를 감싸주는 듯한 이런 연출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전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장동혁 지지자들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동훈 측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시작한 거는 니들이니까 그 중간에 유야무야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매듭을 짓자. 아니 근데 그 뭐 당무감사위원장 뭐 이호선 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임명하면서 대표 뜻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무슨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만약에 뭐 가정이긴 한데 6개월 맞았다.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만큼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예요. 홀로서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다 정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그 과거에 이제 이준석처럼 한동훈한테 뭐 당원권 징계 뭐 당원권 좀 6개월이면 내년 6월 그 출마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 전에 한동훈이 무너지기 전에 장동혁이 먼저 무너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무너뜨릴 당헌당규 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장동혁이 무너지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도 수소문을 다 해보고 취재를 해봤는데 유일한 방법은 최고위원 4명이 이제 그만두는 건데 최고위원 4명이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재준 양양자도 안 그만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최고위원인데 지금 그만두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 저는 당원권 6개월 정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6개월이라고 뭐 우기면 뭐 할 수 없죠. 칼자루 잡은 사람들 이호선은 뭐 그러고도 남의 인물 같은데 그런데 그러는 순간 이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감이야?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엄한 사람 잡아다가 빰때기 한데 맞아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장동영 체제 못 버틴다니까 뭐 최고위원 4명 사태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일단 이 여론 국민 여론이 반응을 할 것이고 장동혁 얼굴로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 이게 이제 대세로 잡혀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예.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전 후보가 러브샷 하는 게 좀 화제가 됐어요. 거기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약간의 좀 쓴소리를 좀 했어요.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품어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둘 간의 이 조합이 조금 불편한 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 때 그 주변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아스팔트 오른쪽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안고 선거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냐, 한동훈 당신은. 당신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김문수 끌어안고 그걸 극복이 되겠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지 무슨 뭐 직격하니 많이 할 것도 없지. 근데 이제 그 보는 사람의 그 시각이 한동훈이 김문수를 끌어안았다. 그거 주어와 목적어. 근데 김문수가 한동훈에게 우리 당의 보배라고 했다.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요. 근데 이준석식 확법은 한동훈을 주어로 놓고 김문수를 목적으로 놓고 한동훈 당신은 김문수의 그 극우 노선에 동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근데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오히려 저 극우 쪽에서 김문수 너 우리 쪽인 줄 알았는데 너 그 지금 극우 뭐 유튜브에서 난리 났어요. 김문수 저 XX. 그럼 둘의 만남은 오히려 다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평가와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장동혁 대표는 그 이준석 대표랑 조금 좀 이렇게 다리를 놓고 좀 친해지고 싶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몰라요? 그게 이제 그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장동혁
게 그 중도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 중도 확장 프로그램. 예. 아 노선을 바꾼다 이거. 일단 한동훈은 뭐 다음권 정지 6개월인가 묶어놓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끌어들여갖고 중도 확장을 한다. 뭐 그런 뭐 그 구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아까 주어 목적어 제가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드디어 장동혁 품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야 우리 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다 문호를 개방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9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 틀리면 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가지만 같아도 9가지가 틀려도 동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이준석은 장동혁을 안 만난다. 이준석은 뭐 한동훈을 안 만난다. 그건 없어요. 다 열려 있는 거고. 일단 열려 있고. 아 당연히요. 근데 정치인은 그래야 되죠. 예. 당연히 그렇게. 장동혁과 이준석이 손 잡았을 때 이 둘 간의 이 두 그룹 간의 파급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손을 안 잡을 건데 그걸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요. 되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셨어요. 아니, 전혀. 예리하시네. 전혀. 좀 민감한 부분 팍 찔렀어요.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분석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손을 잡았다. 아니 잡을 일이 없다니까. 아 잡을 수도 있. 지방선거 가까이 있으면 뭐 전혀. 아쉬운 게 전혀. 왜냐 우리는 가질 게 없잖아. 가진 게 없. 예, 가진 게 없고 가질 것도 없잖아. 가질 것도 없. 예,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밀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먼저 장동혁 대표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은 제로. 제로. 확신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선 가까이 갈 때까지 아 그럼 총장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제로. 있겠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제로는 좀 바뀌어요. 지난주에 또 이제 좀 이슈가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저기 공천 개입 피의자 조사를 좀 받았어요. 피의자로 예. 조사를 받았어요. 진짜 개입 안 했나요? 좀 아니 당 대표의 주요 업무가 공천이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위력으로 공천 개입을 하나? 당 대표는 공천 개입이 아니고 공천을 하는 거야. 도장 찍는 사람이 당 대표인데. 근데 왜 피의자로 진짜 내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봤어요. 영장을 봤는데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을 공범으로 했더라고. 사실은 저도 특검 전에 이 공천 개입 문제를 검찰에 미리 수사했잖아요. 창원지검을 수사하고. 저도 창원 조사 받았거든. 아 그때 네. 저기 정무 제가 정무실장이기도 했고 네. 그 특정했던 지역구가 강서구청장 공천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태우가 공천 받아서 구청장 처음 될 때 그때 그 얘기가 있어갖고 아마 그거에 관련돼서 피의자이긴 했지만 사실상 참고인 같은 자세한 내용을 좀 많이 확인했다더라고. 아 본인에 대한 어떤 피의자의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질문의 성격보다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케이. 참고인으로서의 조사. 참고인성 피의자? 네. 그러니까 참고인한테 물어보듯이 하는. 근데 그 민중기 특검이 정말 ABC가 안 돼 있는 게 공천은 당대표의 핵심 사무입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되지. 일입니다. 야구선수한테 너 왜 방망이 휘두르니?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윤건희 부부와 이준석 간의 갈등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첩인데 그걸 공범으로 엮었다? 이것도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너무 잘하셨잖아. 대선 때 어떻게 했는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후보하고 갈등 관계라는 게 뭐 거의 일면을 막 한 달 이상씩 잡아먹을 정도였거든. 2022년 3월 9일 날 당선이 되고 그 직후에 윤리위에 회부가 돼요.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는데 4월 말에서 5월 달 초에 거의 공천이 막 되고 있었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하고 당시의 당선인하고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못 믿는데 어떻게 공모를 해?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어? 왜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제 우리 의원님 같은 그 핵심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 전 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깨어 있다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신 게 좀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아마 언론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21년 6월 29일, 3월 4일에 검찰총장 사표 내고 6월 29일에 하는데 그 어간에 이준석 대표를 한번 봤나 봐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 딱 자기 눈을 보니까 얘는 믿을 애가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을 딱 보니까 눈을 보니까 얘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준석의 상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 거지. 자기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준석 눈빛 보고 얘는 아니다. 엑스표 쳤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 점쟁이가 누가 얘기했을 거야. 관상? 아니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윤통한테 들은 얘기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입당하기 전에 그 만났을 거예요. 6월 29일 날 그 선언하고 6월 30일 날 조선일보 행사가 있어서 신라호텔에서 공개적인 만남을 처음 했고, 아, 이게 시점 별로 중요하지 그다음에 않고 그 이후에 어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사적으로 한두 번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건대 앞에서 그 바른 치킨이라는 그건 데서 뭐다 맥주 오픈된 마시는 행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우리 김철근 총장님께 이준석 대표가 이거 그 민중기 특검 지금 공천 개입 그 헛소리지만 수사 받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 받고 기소까지 됐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 그렇죠. 이거 이준석 그 명태균 여론조사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똑같은 건인데 똑같지가 않죠. 아니 그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 풀네임을 보면 김건희 뭐 건진법사 명태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명태균 여조 도움 받아서 오세훈이 뭐 했다. 이거는 거기서 수사했어. 근데 왜 이준석은 경찰에서 수사하냐 이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야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오세훈 시장은 그 후원 회장이 돈이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금전이 오고 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누군가가 대납을 했는데 이준석 뭐. 대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아주 소박한 궁금증인데 명태균과 가장 길고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세훈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고 홍준표예요.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왜 홍준표는 조사 안 하죠? 몰라요, 나. 뭐가 없나 보죠. 어제 민주당에서 본인들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전격 수용, 통일교 특검. 전격이라는 표현을 본인들도 스스로 쓰면서 이거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전격으로 좀 수용을 했어요. 그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지형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그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거저거 주판을 굴려봤더니 우리도 좀 피를 보겠지만 더 많은 피를 흘릴 거는 국민의힘 아니겠느냐 이런 계산이 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받아주는 척하고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좀 두드려 봤겠죠, 주변을.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친명 의원 그룹까지 다 대충 확인해 봤더니 별거 없는 것 같고, 걸려봐야 멀명이거나 아니면 뭐 친문이거나 뭐 이런 정도 거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 얘기인즉슨 그러면 친문, 친명 간의 당내 갈등이 조금 이번 이슈로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바둑으로 따지면 사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사석 작전이라고 하는 건 대마를 지키기 위해서 사석으로 벌이는 거거든요. 그 대마는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근데요, 이거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특검을 지금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한 명, 야당 합쳐서 한 명 하면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 고르게 되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고르죠. 그거 하나만한 얘기고.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그거를 뚫어내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그 개혁신당의 숙제예요. 그러면 이게 럭비공이 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통일교 특검 되면 가장 했으면 하는 1번이 있어요. 1번. 인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건명. 사건명. 22년 3구 대선 아니에요. 1월 20날 뭐가 있었냐면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간의 화상 대담이 있었어요. 그때 이슈가 됐죠. 그 근데 대담의 사회를 통일교- 강선우가 봤지. 그죠? 진행을 강선우 의원이 봤는데 자기는 뭐 진행만 맡아라 해갖고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일교가 다 만든 세팅한 행사더라.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짐 로저스 그
그 사람이 자선사 갖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화상대담을 공짜로 했겠어요? 그거 다 통일교 돈으로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저는 천정궁에 있었던 한학자 금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애초에 280억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있었을 거고 그게 원화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금고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납해놓은 뭔가 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납부. 그게 이제 그 압수가 되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근데 재밌는 게 민중계 특검이 한학자 금고 280억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거 왜 그랬겠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당인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과거에서부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삼김 때부터 했어요. 스스로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출마도 했어요. 2008년에 네, 전체 다 가정당. 예. 출마도 시키고 비례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어.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유력 대선 주자들한테 로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022년 3월 9일 대선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양쪽을 다 했을 거야. 그렇죠. 예. 그럼 지난 대통령 선거 올해 있었던 6월 3일 대선 이건 누가 될지 다 알잖아. 그럼 줄을 어디다 서겠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때까지 수사기간을 그 정도로 하면 많은 정치인들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양당이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범위도 있을 수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있잖아요. 완전 이 사건을 털어버리려면 아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점을 어디서부터 좀 잡아야죠.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정도부터 하면은 거의 뭐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까지.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특검 추천 방식이 제일 쟁점이 될 거고. 네. 김문석 총리 되게 이슈였어요.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지금은 5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대 국무총리가 대통령 비위 맞춘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맞춘 건 처음 봐요. 나 차동석 생각나더라. 10년도 짧으면 20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아부의 극치잖아. 그 사람이 일반인이었을 때 또 선거 유세 때 뭐 이런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쳐요. 심지어 이제 총리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 약간 조금 더 내가 나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개헌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개헌할 때 임기 문제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그 생각도 할 거야 아마. 현직 대통령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이 다음 개헌한 이후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할까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줄까? 그 받든 안 받든 지지율이 시도는? 높은 상황이면 그거 시도한다니까요. 제가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부는 한 적이 좀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김문석 총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을 치켜 세운?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정청래 대항마로 거의 낙점을 받아 갖고 있지만 그걸 더 확실하게 굳히겠다. 이재명 파워 이꼴 김민석 파워로 만들겠다. 아, 이재명 파워는 곧 나일 것이다. 나일 것이다.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을 너무 잘 아는 거지. 잘한다. 그러니까 아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이재명한테 낙점을 받을 수도 있고 총리 다음에 뭐 갈 수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잖아. 다음 차기를 노릴 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정청래 대표의 입장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정청래는 속으로 그렇겠지. 두고 봐, 내가 이긴다. 그럼 뭐 그 아부를 더 세게 한다? 아부 안 하죠. 정청래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정청래는 정청래의 방식대로 해야 되죠.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부 경쟁에서는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아부 대상이 다를 수 있겠다. 네, 김어준한테 하면 되지. 김원준, 네, 그렇죠. 컨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짠한 진행자 황영준 선배가 돌아오시니까요. 그때까지 꼭 기다려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